장날 아침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무거운 장독을 이고 장에 가서 팔아오라 했습니다. 그것도 발이 시리다 못해 터지는 한겨울에요. 마을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저 인색한 영감이 며느리 잡는다고. 그런데 며느리가 장독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왜일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상도 안동 끝자락에 장독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이 왜 장독마을이냐 하면 집집마다 담장 안에 크고 작은 항아리를 수십 개씩 줄 지어 놓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을 끝에 메주를 달고 겨울 초입에 장을 담그고 이듬해 봄이면 항아리마다 진득한 된장 냄새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맛을 보면 그 집 살림을 안다고 했습니다. 장이 달고 깊을수록 그 집 여인의 손맛이 좋다는 뜻이고, 장이 묽고 시큼하면 그 집 안살림이 흐트러졌다는 신호라 했지요. 그 마을에서도 유독 장이 깊고 진하기로 소문난 집이 있었습니다. 박진사댁이었습니다. 마당 구석에만 항아리가 30개가 넘었고 그 항아리들은 언제나 빈틈없이 닦여 있었습니다. 깨진 것도 없고 이끼가 낀 것도 없었습니다. 처마 밑에 가지런히 세워둔 대나무 빗자루처럼 모든 것이 반듯하고 단단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집 주인 박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엄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허허 웃는 모습을 마을 사람 중 누구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른 몸에 휘어진 수염, 굳게 담은 입술 눈빛은 항상 칼날처럼 서늘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아랫마을 사람들은 박진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양반 쌀 한 톨에 눈을 부라리는 분이야. 인심이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그런 집의 며느리 영순이 시집 온 것은 2해 전 봄이었습니다. 시집 오는 날 영순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박진사댁이 엄하기로 소문났으나 사람이 바르다 하더라. 착하게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영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집 오기 전 해에 이미 세상을 떠나 계셨습니다. 남편 준혁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간 지 2해가 지나도록 소식 한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집에 남은 것은 박진사와 영순 단 둘뿐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반찬이 짜다. 마당 쓰는 소리가 시끄럽다. 등잔불 켜지 마라. 기름 아깝다. 칭찬은 없고 타박만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이라도 하는 날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쓸모없는 것 이라 내뱉고 등을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혀를 찼습니다. 박진사가 또 며느리 들들 볶는다더라. 불쌍히도 하지. 남편도 없이 저 영감 시중만 들고. 영수는 그 말들이 들렸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면 박진사가 들을 테니까 흐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운 것이 참 많았습니다. 친정어머니,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가 이른 아침 부뚜막에 앉아 국을 끓이는 냄새, 밥상에 올라온 시래기 된장국, 발이 시릴 때 어머니가 손으로 비벼주던 그 온기, 그런 것들이 밤마다 영순의 가슴을 핥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섣달 초, 강원도 산촌에서 소금 장사를 하는 아저씨가 마을을 지나다 영순을 보고 잠깐 발을 멈추었습니다. 아, 이 씨네 딸 아닌가? 영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저씨는 친정 쪽 지인이었습니다. 친정에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저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많이 안 좋다네. 지난 가을부터 누웠는데 올겨울은 못 넘길 것 같다는 말이 있어. 그리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선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밑에 눈이 쌓이는지 바람이 부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그 말이 가슴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당장이라도 보따리를 싸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한테 어떻게 말을 꺼냅니까? 그 서늘한 눈빛 앞에서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꺼낸다는 것은 영순에게는 벼락 맞을 각오를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사흘을 망설였습니다. 나흘을 머뭇거렸습니다. 영순아. 성을 빼고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영순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진사가 마당 한쪽에 쌓인 장독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큰 독 있지. 저번 봄에 담근 된장 담긴 거. 장이 좋게 익었으니 내일 장날에 이고 가서 팔아오너라. 장터에 좋은 값 받을 수 있을 게다. 장터는 산 너머 30리 길이었습니다. 발이 얼어 터지는 이 한겨울에 장정 여러 명이 들기에도 버거운 장이 든 독을 팔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날이 이렇게 찬데요. 추운 게 무슨 상관이냐? 장이 다 익기 전에 팔아야 값을 제대로 받지. 장값 받아서 겨울 양식이라도 좀 더 장만해야 하지 않겠느냐? 박진사는 그게 전부인 양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박진사의 서늘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수는 새벽을 닫은 어둠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닷새째 아침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박진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큰 된장독 앞에 섰습니다. 독은 크고 묵직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진하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잘 익은 장이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천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무겁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된장이 가득 담긴 항아리는 마치 돌덩이를 머리에 얹은 것 같았습니다. 발을 한 걸음 내딛는 것부터가 고역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영수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박진사의 방에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벽에 벌써 일어나 계신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불 켜진 방을 보며 인사드리고 조용히 대문을 나선 후 눈길을 걸었습니다. 산길은 잔인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길이 험해졌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고 그 아래는 이미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 푸석하고 눈이 무너졌다가 다시 미끄러졌습니다. 머리에 인독이 앞뒤로 흔들릴 때마다 목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북쪽에서 바람이 내려왔습니다. 찬 바람이 아니라 칼바람이었습니다. 볼이 얼얼해지다 못해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곱아서 독을 잡은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콧구멍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우물가에 있던 안악들이 영순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저게 박진사댁 며느리 아니야? 맞네, 맞아. 이 추운 날 저 무거운 걸 이고 어디 가는 거야? 저 된장독 아냐? 장 팔러 가는 것 같은데. 어이쿠, 박진사 또 저러는 거야. 30리 장터가 얼마나 먼데 저 험한 산길을 혼자 보내. 성한 남자도 힘든 길이잖아. 수군거림이 영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영순은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만 재촉했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고 또 하나 넘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독의 무게가 정수리를 짓눌러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영수는 바위 앞에서 겨우 독을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목이 쭉 펴지면서 어지러움이 확 올라왔습니다. 한참 웅크리고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보니 독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된장은 묵직하고 고요합니다. 저 소리는 무언가 다른 게 들어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뚜껑을 묶은 천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된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겉은 여전히 진한 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된장을 파내자 그 아래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기름종이로 꼼꼼하게 싼 꾸러미였습니다. 된장 속에 아예 묻어놓은 것처럼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순이 꺼내어 보니 묵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기름종이를 뜯었습니다. 하얀 쌀이었습니다. 그것도 도정을 간 마친 윤기가 흐르는 쌀이었습니다. 한 되박은 좋기 될 양이 기름종이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더 파보았습니다. 된장을 더 걷어내자 또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것은 작은 것이었는데 열어보니 엽전 꾸러미였습니다.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겨울 양식을 장만하고도 남을 만한 큰 돈이었습니다. 영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독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 무언가 있었습니다. 된장 바닥 쪽에 납작하게 가라앉은 것이 있었습니다. 손을 집어넣어 꺼냈습니다. 한지로 반듯하게 접혀 있는 것, 그리고 그 옆에 끈으로 묶인 작은 약첩 3개. 영수는 먼저 한지를 펼쳤습니다. 박진사의 글씨였습니다. 힘이 있고 반듯하지만 어딘지 손이 떨리며 쓴 것 같은 글씨였습니다. 영순아, 장은 핑계다. 팔지 않아도 된다. 된장 속에 넣어둔 쌀과 돈은 내 친정 식구들 것이다. 가는 길에 친정에 먼저 들러라. 빈손으로 가면 내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 이렇게 했다. 약첩은 폐의 기운을 올리는 것이라 한다. 어르신한테 다려드려라. 내 이름은 말하지 마라. 그냥 내가 장만했다고 해라. 돌아오는 길에 다치지 마라. 그것 하나만 지키거라. 영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 위에 무릎이 닿는 냉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해 동안 칭찬 한마디 없이, 따뜻한 눈길 한 번 없이, 돈 타령의 타박만 하던 그 박진사가 이 안에 이런 것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된장 속에 아무도 모르게. 영수는 약첩을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쌉쌀하고 진한 약재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한약재에 대해 조금 아는 영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약재는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안도까지 가야 구할 수 있다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값이 비싸서 양반도 쉽게 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폐에 좋다는 것을 박진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영순이 어머니의 병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다 영순은 문득 기억했습니다. 며칠 전 소금 장수 아저씨가 자신에게 친정 소식을 전할 때 장독대 쪽에서 인기척이 있었던 것을. 혹시 그때 아버님께서 들었던 것은 아닐까?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된장 위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가거라도 잘 다녀오너라도 친정에 들르거라도 아무 말 못하고 새벽에 혼자 된장 속에 쌀을 묻고 약을 넣고 돈을 숨겼던 것입니다. 가는 길에 도둑이라도 만날까봐 된장 속에 숨긴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말하지 마라. 영수는 그 구절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이름을 감추었습니다.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감사하다는 눈빛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된장처럼 소리 없이 안에서 깊게. 영수는 독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독을 다시 들어올릴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까보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독의 무게가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에 쌓인 억울함이 녹아내린 탓이었습니다. 영수는 발을 떼었습니다. 장터가 아니라 친정 마을 쪽으로. 친정집 살인문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고 굴뚝에 연기가 없었습니다. 영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허겁지겁 마당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냉기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불도 없이 혹겹 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낯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에 어머니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영순이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 같았습니다. 마른 손이 뼈밖에 남지 않은 손이 영순의 손 안에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떠졌습니다. 영순이냐?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영순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온몸으로 체온을 전했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갈비뼈가 다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드시지 못한 것입니까? 어머니, 왔어요. 제가 왔어요. 독에서 꺼낸 쌀로 죽을 쑤었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오랜만에 아궁이에서 불꽃이 살아나자 그 온기가 냉방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영수는 약첩을 다리면서 죽을 저었습니다. 두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에 죽을 떠드렸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어머니가 눈을 뜨고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난 게냐?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엄한 분이? 영수는 된장독 이야기를 했습니다. 된장 속에 숨겨져 있던 쌀 이야기, 엽전 이야기, 약첩 이야기. 어머니는 들으면서 처음엔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베개를 찾듯 눈을 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 분이셨구나. 약을 다려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고 엽전으로 마을 아저씨를 시켜 장작을 사왔습니다. 방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자
어머니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하루를 묵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영순의 마음이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약첩이 3개였습니다. 폐에 좋다는 귀한 약재. 그런데 영순이 기억해보니 박진사의 기침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겨울에 기침을 하다 담벼락을 짚고 새우처럼 몸을 구부리던 것, 급히 등을 돌리던 것, 손수건으로 입을 막던 것. 혹시 영수는 약첩 하나를 집어들고 냄새를 다시 맡았습니다. 이 약재는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냥 몸보신이 아니라 폐가 크게 상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드셔야 하는 약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한테는 2개만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갖고 가겠다고. 어머니가 왜 그러느냐 하셨지만 영수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으니까요. 이튿날 새벽, 날이 채 밝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날이 어두운데 좀 더 있다 가거라. 아직 눈길이 위험하다. 하지만 영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버님이 걱정돼요. 빨리 가봐야 해요. 어머니가 잠깐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독을 이고 나섰습니다. 이번엔 된장만 남아 더 가벼웠지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음이 미끄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눈길에 발이 빠지면 다리를 끌어올리며 산을 넘었습니다. 고갯길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독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몸이 비탈을 굴렀습니다. 된장이 쏟아지고 손바닥이 바위에 긁혔습니다. 무릎이 눈 속에 처박혔습니다.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독은 다시 들었습니다. 된장이 얼마 남지 않아 흔들렸지만 그래도 들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아버님. 제가 가고 있습니다.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바람 속으로 사라지는 말이었지만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고 어딘가에 있을 박진사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보일 때쯤 영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진사대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저녁밥을 지어야 하는데 연기가 없다는 것은 불을 떼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불을 떼지 못했다는 뜻이거나. 영순의 발이 빨라졌습니다. 독이 흔들리고 된장이 출렁거렸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영수는 멈추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대문 단속을 누구보다 철저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잠깐 마당에 나올 때도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런 분의 대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영수는 독을 내려놓았습니다. 뛰어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손수건이었습니다. 하얀 면으로 만든 손수건. 그 위로 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영순의 비명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방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냉기가 후기쳐 나왔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한쪽 이불도 덮지 못한 채 쓰러져 있는 박진사가 보였습니다. 바닥에 각혈의 흔적이 낭자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영순이 박진사에게 달려가 그를 일으켜 안았습니다.
몸이 가뜩 가볍고 차가웠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했고 입가에 검은 피딱지가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눈 떠보세요. 영순이 왔어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영순의 귀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였습니다. 아주 가늘고 그르렁거렸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품 안에서 약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살아계세요. 제발 살아계세요. 입술을 움직이며 부엌으로 달렸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약기에 물을 붓고 약재를 털어 넣었습니다.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는 돈 타령이라 생각했는데, 저는 인색하다 원망했는데, 약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쌉쌀하고 진한 그 냄새가 차가운 집 안을 채워 나갔습니다. 기다리세요, 아버님. 기다려 주세요.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된장독을 들고 30리 길을 걸어온 며느리가, 그 독 속에 숨겨진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며느리가 온 힘을 다해 불을 지폈습니다. 박진사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영수는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박진사의 입에 한 숟갈씩 천천히 약을 흘려 넣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마치 이 집 위에 하얀 이불을 덮어주는 것처럼 약사발을 들이미는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진사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검은 약물을 한술 떠서 입가에 갖다 댔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흘렀습니다. 영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님, 드셔야 해요. 제발요. 세 번째 시도에서 약이 겨우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꿀꺽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는 그 소리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별것도 아닌 소리인데 그 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요. 마을 사람 칠봉이 아범이 굴뚝 연기가 없다는 것을 이상히 여겨 뛰어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누군가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었고 누군가는 옆마을 의원을 부르러 달렸습니다. 좁은 방 안이 순식간에 사람으로 찼습니다. 의원이 도착했을 때 방 안은 이미 훈훈해져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 올라온 온기가 냉방을 밀어냈고 영순이 끓인 약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의원이 박진사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눈을 감고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것이 기적이구려. 폐가 이미 많이 상했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했지만 떨렸습니다. 의원이 영순이 끓인 약사발 냄새를 맡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요? 천문동, 맹문동, 이건 폐가 망가진 사람한테 쓰는 귀한 약재인데. 아버님이 당신 드시려고 마련해 두셨던 거예요. 그 말에 의원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있으니 해봅시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방 안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영수는 박진사의 손을 꼭 쥔 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앙상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악착같이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이제야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처음엔 차갑던 손이 조금씩 온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박진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눈꺼풀이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헤매다가 손을 잡고 있는 영순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왔느냐? 모기 소리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영순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예, 아버님. 왔어요. 저 왔어요. 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될 뻔했던 박진사가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까? 영순이 물었습니다. 영순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2해 동안 혼자 삼켰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사가 힘겹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영순의 빈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장 팔았느냐?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순간에도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영순은 기뻤습니다. 동시에 눈물도 나왔습니다. 못 팔았어요. 친정에 들렀다가 빈 동만 갖고 왔어요. 박진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야단을 치려는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더냐? 영순이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넣어주신 약 다려드리고 쌀로 죽 지어드렸더니 기운을 차리고 계세요. 아버님 덕분이에요. 박진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안도인지 안심인지 영순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꽉 다물고 있던 입술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다행이다. 2 글자였습니다. 짧은 2 글자. 그런데 그 2 글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된장독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가. 방 밖에서 지켜보던 칠봉이 아범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세상에 저 독한 영감이. 옆에 있던 안악이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창호지 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푸르스름한 빛이 방 안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박진사의 호흡이 전보다 안정되었습니다. 의원이 맥을 다시 짚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비를 넘겼소. 이제 잘 드시고 쉬셔야 합니다. 영수는 그 말에 그제야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30리산길을 걷고 된장독을 이고 친정에 들렀다 다시 산을 넘어 밤새 약을 끓이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몸을 짓눌렀습니다. 영순아. 성을 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며칠 전에 이어 2번째였습니다. 박진사의 눈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분이 눈물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영순의 가슴을 가로질렀습니다. 2해 동안 타박만 했구나. 시어머니도 없이 남편도 없이 이 차가운 집에서 혼자 버텼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못 해줬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다. 말 주변이 없어. 마음이 있어도 입으로는 반대로 나온다. 내 어머니도 그래서 평생 고생했지. 박진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친정 걱정하는 게 보이더라. 사흘을 말 못하고 부엌에서 혼자 끙끙대는 게 다 보였다. 그 눈빛이 꼭 내 며느리 아니라 내 딸 같더라. 그래서 된장독을 쓴 거다. 직접 주면
내가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지금도 인색한 늙은이가 맞다. 쌀한 되박에도 눈을 부라리는 게 맞다. 그런데 딸 같은 며느리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것 하나가 전부다. 아버님은 제 아버지예요. 영순이 박진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시집 온 날부터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재워주셨잖아요. 타박하시면서도 제가 마당에서 넘어질까봐 밤에 몰래 재를 뿌려두신 거 제가 알아요. 비 오는 날 제 집신이 마루에 올려져 있던 것도 알아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다 알았어요. 박진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귀퉁이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로 스며들었습니다. 평생 독하게 살아온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말 대신 된장독에 마음을 숨겨 보내던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방 안에 가득 찬 양 냄새가 그 어떤 꽃향기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눈이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진사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들어라.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해 봄이 찾아왔을 때 장동마을에서 가장 먼저 매화가 핀 집은 박진사 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해마다 저 집 매화는 늦게 피기로 유명했는데 찬바람이 아직 남아있는 2월 끝에 담장 안 매화나무에 하얀 꽃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지난 겨울의 긴 추위를 한꺼번에 보상받으려는 것처럼 가지 가득 소복하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더 놀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봄 장날 아침 장터 입구에서 박진사가 며느리 영순의 옆에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영순이 장독을 이고 있었고 박진사가 그 옆에서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어야 할 만큼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온 것이었습니다. 영감이 왜 직접 나왔대? 며느리 혼자 무거운 독 이고 가는 게 못 보겠던 모양이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진사는 그 수군거림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영순이 된장독을 머리에서 내리다 비틀거리자 박진사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왔습니다. 말없이 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무겁게 담았다고 타박했습니다. 영순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고 칠봉이 아범네 안악이 눈가를 훔쳤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박진사의 몸도 차츰 기운을 찾았습니다. 박진사는 약을 먹을 때마다 쓰다, 너무 쓰다고 투덜거렸지만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영순이 쓴 게 좋은 거예요 라고 받아치면 어디서 버릇없이 라고 쏘아붙이면서도 약사발을 비워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왔을 때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남편 준혁이 돌아왔습니다. 한양에서 결국 과거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서당 훈장 자리를 얻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다 박진사를 보자 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 비워두었습니다. 박진사는 한참 아들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내 아내가 이 집을 지켰다. 나도 살렸다. 내가 고생했으니 됐다. 일어나거라. 그것이 박진사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고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웃었습니다. 그해 가을 영순의 친정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박진사댁을 방문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박진사가 서둘러 나와 말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일어나시오. 사돈 어른, 제 딸 자식을 살려주시고 저희 내외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박진사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된장값이오. 장독 안 된 장 다 퍼갔으니 됐소. 그 말에 영순과 어머니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진사는 못마땅한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본인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마을에서 아무도 본 적 없다는 박진사의 미소였습니다. 영순의 어머니가 그 미소를 보고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이 웃으시니 매화꽃 같으시네요. 그해 이후 박진사댁 장동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마다 박진사댁 된장독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된장만 담근 독인데 유독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이 익어가는 소리인지 안에서 무언가 출렁이는 소리가 가끔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장이 잘 익어서 그런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된장의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말로 하지 못하는 마음을 독 안에 숨기는 법을 배운 한 사람의 무게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영순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장독대 앞에서 숨바꼭질을 하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장독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영수는 항아리 하나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독들이 말이다. 할머니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셨단다. 독이 어떻게 아버지예요? 영수는 오래전 산중턱에서 독뚜껑을 열던 그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쌀이 쏟아지던 것, 엽전 꾸러미, 그리고 내 이름은 말하지 말아던 짧은 글씨. 겉은 차갑고 딱딱해 보여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열어봐야 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 사람도 마찬가지야. 손주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 이해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테니까요. 마당에 봄볕이 내리쬐었습니다. 30개의 장독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꼭 박진사 영감의 눈빛 같았습니다. 말은 차갑지만 빛은 따뜻한. 장동 마을에서는 지금도 겨울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된장이 깊을수록 그 집에 사랑이 많고, 그리고 가장 무거운 독은 언제나 가장 따뜻한 집에 있다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 듣고 계신 분 댁내에도 늘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려.